저는 올해로 예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서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하루하루 일당을 걱정하며 먼지 가득한 공사 현장을 정말 정신없이 누비던 이른바 노가다 꾼이었습니다. 그것도 50이 넘은 나이에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한치 앞을 정말 알 수 없다는 말이 딱 제 인생을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정도로 극적인 반전이었으니까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젊은 시절은 참으로 화려하고 찬란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최고 대기업 건설사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하며 정말 빠른 속도로 출세 가도를 달렸거든요. 이른 나이에 부장 자리까지 올랐고 제 손을 거쳐간 건물들이 서울 강남 도심 곳곳에 즐비했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저는 정말 잘 나가는 엘리트 건설맨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저를 부러워했고 후배들은 저를 롤모델로 삼았죠. 가족들도 행복했고 제 미래는 정말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회사 생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개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땅도 매입하고 설계도 마치고 인허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진 겁니다. IMF라는 청천벽력 같은 재앙이 대한민국을 덮쳤고 제 사업은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십수년간 모았던 재산은 물론이고 빚보증까지 섰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내와 두 자식들은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쫓겨나 변두리 단칸방으로 내몰렸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죠. 아내의 원망 섞인 눈빛과 아이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일뿐이었죠. 저는 대기업 건설사 부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버리고 공사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건설자 부장 출신이라는 자존심과 체면은 공사 현장의 시멘타 가루와 함께 모조리 씻어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나가 불러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일당 5만 원을 받고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한여름 폭염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한겨울 추위에는 손등이 터져나갔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무릎은 삐걱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10년을 버텼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놈들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사실 그동안은 제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동창들과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습니다. 부장 시절에는 그렇게 자주 만나던 친구들이었는데 노가다를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부끄러워서 연락할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에 단톡방 초대 알림이 떴습니다. 고등학교 32회 동창회라는 이름의 단톡방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망설였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나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 얼굴이나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반가운 이름들이 주르륵 보이더군요. 학창 시절 함께 운동장을 뛰놀던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얘들아, 정말 오랜만이다. 나 박민수다. 다들 그동안 잘 지냈니? 정말 보고 싶었어. 처음에는 다들 정말 반겨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박민수 우와 정말 오랜만이다. 너 어디 갔었어?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됐어? 그래 그래 반갑다 친구야. 그러면서 친구들은 하나둘씩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중견기업 이사로 있어. 직원만 300명 거느리고 있지 뭐야 나는 강남에서 치과 병원 운영하는데 요즘 대박이야. 환자들이 줄을 서 나는 자영업 하는데 가게 3개 돌리고 있어. 건물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벌어. 이런 식으로 다들 경쟁하듯이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과시하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그래. 다들 대단하다. 정말 잘 됐네. 부럽다. 친구들아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주눅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사는구나 싶었죠. 다들 성공했는데 나만 낙오자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친구놈이 제 근황을 물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야, 박민수, 너는 요즘 뭐 해? 너 그때 그 대기업 건설사 계속 다니고 있지? 지금쯤이면 염원 달았겠네. 아니면 산무나 전무쯤 됐을 것 같은데. 진짜 부럽다. 너 순간 저는 정말 거짓말을 할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갈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 정말 갈등이 되더군요. 하지만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친구들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나 회사 그만뒀어. 사업 실패하고 지금은 현장에서 일해. 그냥 몸으로 하는 일 하면서 살고 있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단톡방의 분위기는 정말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닥자지껄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현장에서 일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막노동한다는 거야? 건설 현장 일용직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진짜. 저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 맞아. 건설 현장에서 일당 받고 일의 벽돌도 나르고 시멘트도 섞고 그런 일 하면서 살아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부끄러울 것 없잖아. 정직하게 땀 흘려보는 돈인데 뭐. 하지만 그건 정말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톡방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눈에 띄게 확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즘 인력 구하기 힘든데 박민수 너 같은 애들이 열심히 일해줘야 우리나라 건설업이 돌아가지 뭐 그치 그래도 힘내 친구야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겉으로는 격려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뒤에 숨은 우월감과 동정심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래도 친구들이니까 참고 넘겼습니다. 뭐라도 대꾸를 하면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놈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야,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데 박민수 너는 일당 벌어야 하니까 못 오겠지. 아니면 우리 아파트 보수공사 있는데 너 같은 애들 소개 좀 해줄래? 요즘 인건비 너무 비싸서 고민인데 내가 직접 와서 해주면 친구 가격으로 싸게 해줄 수 있지.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계속 오갔습니다. 가슴이 정말 쓰렸지만 저는 꾹꾹 참고 넘겼습니다. 그래도 30년 지기 친구들이니까요.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단톡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창회 정기 모임을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일식집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 최고급 특급 호텔 안에 있는 일식 오마카세 레스토랑이었어요. 회비가 무려 인당 30만 원이라더군요. 30만 원이요. 제가 현장에서 이틀 반을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 공과금을 낼 수 있고 아이들 학원비 보탤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 모임인데 돈 때문에 안 간다고 하기도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모임은 참석하기 힘들 것 같아. 30만 원이 솔직히 나한테는 부담이 좀 되거든. 다음에 좀 더 편한 곳에서 모일 때 꼭 나갈게. 정말 미안하다 친구들아.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단톡방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30만 원도 없어. 진짜 어이없네. 야, 그 정도는 있어야 동창회를 나오지. 이런 반응들이 주르륵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단톡방 방장을 맡고 있던 놈이 길게 글을 올렸습니다. 야, 박민수, 솔직히 말할게. 30만 원도 없어서 벌벌 떠는 놈이 우리 방 분위기 완전히 다 망치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 정도는 우습게 쓰는 사람들이야. 근데 너는 수준이 안 맞아. 정말 같이 있기 힘들어. 미안한데 그냥 나가줄래?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고 싶거든. 그리고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저를 단톡방에서 강퇴시켰습니다. 퇴장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딸랑 남기고 저는 단톡방에서 쫓겨났어요. 순간 정말 멍해지더군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동안 그냥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이라고 믿었던 녀석들이 제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가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정말 벌레 보듯이 내쫓은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이렇게나 차갑고 무서운 곳인가 정말 실감했죠. 돈이 없으면 친구도 아니구나. 가난하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칸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들킬까봐 소리도 못 내고 입을 막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오기가 생기더군요. 눈물을 닦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좋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수준이라는 거. 내가 반드시 뛰어넘어 주마. 너희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주겠어. 30만 원 회비가 아깝다고 무시한 거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일당을 벌었지만 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씻지도 않고 바로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전의 인맥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다시 사업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건설사 부장 시절 쌓았던 노하우와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실전 경험을 합치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제가 1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구르며 익힌 실전 감각이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전 부장 시절에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로만 일했다면 이제는 달랐어요. 어떤 자재가 정말 튼튼한지, 어떤 공법이 실제로 효율적인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느끼며 배웠거든요.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탄생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거창한 대기업 방식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반영한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시공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시간은 30% 단축되고
비용은 20% 절감되면서도 오히려 내구성은 더 좋아지는 공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가다 출신이 무슨 공법 개발이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빌라 한 채 시공을 맡아서 제 공법으로 직접 지어 올렸습니다. 그 건물이 완공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공사 기간도 짧고 가격도 저렴한데 품질은 오히려 더 좋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건축주가 너무 만족해서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줬고 그렇게 일감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시작해서 중소형 아파트까지 제가 지은 건물들은 튼튼하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니 자연스럽게 재계약과 신규 계약이 줄을 이었어요. 운도 따랐습니다. 제가 개발한 공법이 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 채택되면서 제 회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견 건설사로 급성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벽돌을 나르는 인부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시공사 회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이 된 후에도 여전히 현장을 직접 챙겼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게 제 체질에 맞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에 최소 사흘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채 현장을 직접 누볐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제 성공 비결이었으니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말이죠.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 점검 날이었어요. 이 아파트는 제가 설계 단계부터 자재 선정 하나하나까지 직접 챙긴 정말 제 자식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총 1,500세대 규모의 대단지였고 분양가도 상당히 높았지만 경쟁률이 무려 100대 1을 넘었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대단했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평범한 현장 관리자 복장을 하고 단지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회장이 아니라 작업복 바지에 점퍼를 입고 낡은 안전모를 쓴 모습이었어요. 입주 예정자들이 하나둘 도착해서 자기 집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일하는 이유였으니까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렸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또렷하게 들리더군요. 야, 이 아파트 진짜 대박이다. 경쟁률이 무려 100대 1이 넘었는데. 우리가 당첨된 게 정말 천만다행이야. 로또 맞은 기분이라니까. 거실 채광 좀 봐라. 이거 완전 남양이잖아. 역시 일군 브랜드 시공사는 뭔가 다르다니까. 마감 처리 수준을 봐. 정말 고급지잖아.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몇 년 전 저를 단톡방에서 정말 무참하게 강퇴시켰던 바로 그 동창들이 서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최고급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구경하고 있더군요. 옆에는 가족들과 지인들까지 여럿 데리고 와서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그저 현장에서 일하는 나이든 평범한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노인네가 누가 회장이겠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 뒤를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굳이 티낼 필요도 없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녀석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어이 거기 아저씨 잠깐만요. 저기요. 목소리 톤부터가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녀석이 제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집 거실 벽면 좀 보세요. 여기 약간 흠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체크 좀 해봐요. 우리가 돈 얼마 주고 산 집인데 이런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 아파트 시공사 회장이 누구예요? 아까 로비 지나오다 보니까 화환이 엄청나게 많이 놓여 있던데 대단한 사람인가 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찬찬히 확인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를 비웃던 그 비열하고 거만한 눈빛들은 여전하더군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녀석들은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나이 든 노인네가 자기들을 빤히 쳐다보니까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야, 아저씨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멍하니 쳐다만 봐요? 혹시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예전 단톡방 방장이었던 그 녀석이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며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였어요. 저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살짝 띠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내 벽면 흠집 말씀이시군요. 제가 지금 바로 저희 시공팀에 전달해서 입주 전까지 완벽하게 보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를 듣자 녀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싶었겠지요. 녀석들 중 한 명이 미간을 찌푸리며 제 얼굴을 훨씬 더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잠깐만, 혹시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야, 혹시 너 박민수 아니냐? 예전에 우리 단톡방에 있다가 나갔던 그 박씨 맞지? 그제야 다른 녀석들도 눈이 휘둥그레지며 하나둘 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짜 박민수 맞네.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근데 너 여기서 정확히 뭐 하는 거야? 아까 우리한테 한 말 들어보니까 시공팀이라고 했는데. 설마 아까 우리 말한 대로 진짜 우리 아파트 보수 공사하러 온 거야? 와, 정말 인생 알 수 없다더니. 딱 이 꼴이네. 너 결국 여기서 계속 노가다 하고 있었구나. 녀석들은 반가움이 전혀 아니라 명백한 우월감과 동정심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며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민수 기왕 이렇게 만난 거 우리 집 인테리어 좀 신경 써서 해줘. 내가 너 생각해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줄 테니까 말이야. 단톡방 방장이었던 녀석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완전히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른 녀석들도 키득키득 웃으며 저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 손길을 가만히 받아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 다들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거니? 정말 축하한다, 친구들아. 여기 집값도 엄청 많이 올랐을 텐데 능력들이 참 좋네. 대단해. 제 말에 녀석들은 완전히 신이 나서 자기 자랑을 미친 듯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너랑 같은 처지냐. 나는 이번에 주식 투자 대박 터져서 제일 큰 평수로 들어왔어. 40평형이야. 40평. 얘는 이번에 상가 건물 하나 팔고 여기로 완전히 갈아탄 거고. 나도 35평 샀어. 너도 좀 열심히 살지 그랬냐. 이런 데서 벽지나 바르고 페인트 칠이나 하고 있지 말고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본사 임원들과 수행 비서들이 정말 다급하게 이쪽으로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신 줄 알고 본부장과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도착하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꺾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녀석들의 웃음소리가 공중에서 뚝 끊겨버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누구 보고 회장님이라고 하는 거야.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녀석들은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듯
멍한 표정으로 저와 비서실장을 계속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비서실장이 제 안전모를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입주자 대표회에 주관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혹시 귀빈들이신가요? 특별히 안내해 드려야 할 분들이십니까? 저는 녀석들의 완전히 얼이 빠진 얼굴을 천천히 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 친구들은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정말 오랜 친구들이지. 마침 우리 회사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해서 반갑게 인사 좀 나누고 있었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녀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제 어깨를 치며 비아냥거리던 방장 녀석은 아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손까지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니 박 회장, 아니 박 부자님.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이 건설사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분명히 노가다 뛴다고 했잖아.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노가다 뛰었지. 벽돌 나르고 시멘트 반죽하면서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 너희가 수준 안 맞는다고 단톡방에서 나를 내쫓았을 때 나는 현장에서 땀 흘리며 내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너희가 비웃던 그 노가다 기술과 경험이 바로 지금의 이 아파트를 만든 거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건물 말이야. 녀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고 거들먹거리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다들 죄 지은 사람들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특히 제일 심하게 무시했던 방장놈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우리가 그때는 장난이 좀 심했죠. 동창끼리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설마 뒤끝 있게 그러시진 않겠죠. 우리가 얼마나 친했는데요. 그치 친구들아. 저는 녀석의 비굴한 웃음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친했다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직업이 비천하다고 벌레 취급하며 강퇴시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동창을 찾다니 정말 뻔뻔하더군요. 저는 비서실장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입주 예정자분들 리스트 확인해서 특별히 하자가 없는지 정말 철저하게 꼼꼼하게 점검해 주세요. 특히 이분들은 제 정말 소중한 오랜 친구들이시니까 법과 원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아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아챈 녀석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박 회장님 잠깐만요. 정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휴대전화는 정말 불이 났습니다. 단톡방에 다시 초대하겠다는 메시지부터 그때는 본인이 정말 생각이 짧았다며 꼭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잔문이 문자까지 쏟아졌어요. 심지어 어떤 녀석은 자기 아들 취직 좀 시켜달라는 정말 염치 없는 부탁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전부 삭제했습니다. 인생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깔보고 멸시하고 짓밟으며 얻은 그 하찮은 자부심은 결국 더 큰 수치심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 있더군요. 제가 현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힘들게 일할 때 저를 비웃던 그들은 정작 본인들이 그 먼지 속에서 만들어진 바로 그 건물에 살고 싶어 안다라는 모순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나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계신가요? 남들이 노가다꾼이라고 혹은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나요?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았을 때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것입니다. 오늘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자극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